자,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CT 출원을 이용해서 개별 국가에 진입을 하는 방식. 하나는 1년 내에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서 진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PCT 출원이라는 거는 절차를 통일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원할 때 PCT 출원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몇 개 국가에 대해서 출원한 거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물론 PCT 출원을 해놓고 일정 기간 내에 개별국에 따로따로 진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PCT 출원과 이런 개별국에 각각 하는 출원은 모두 출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국에 1년 이내에 모든 개별국에 다 출원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번역문도 막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PCT 출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의 공식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통해서 출원하는 효과를,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수수료도 한 번만 낼 수 있고 다수의 국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참고 삼아서 상표도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디자인은 헤이그 국제 출원이라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파리 조약에 기초해서 개별국에 출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은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그 출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출원인의 노력과 비용을 경감시키고 또 각국 특허청의 심사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T 출원을 했다고 이제 세계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그런 국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약 20 내지 30개월, 31개월 내에 우리가 특허 받고자 하는 국가에 또 개별적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PCT 출원은 수리관청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수리관청이어서 PCT 출원은 한국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 그래서 이제 출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출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정해져 있어요. 영어, 한국어도 포함됩니다. 한국어 이렇게 출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각 개별국에 아랍어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번역문 제출 시점이 있는데 번역문을 제출하는 시점부터는 그 해외 개별국의 국내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국제 단계인 것입니다. 그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각 지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CT 출원 절차는 간단하게 보시면 국제 출원 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을 함으로써 시작되고 또 국제 출원을 이제 수리관청에서는 방식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형식이 잘 갖추어서 출원이 됐는지. 그리고 국제기관, 그러면 이제 수리관청은 출원 서류 3부 중에 한 부는 수리관청에 보관하고 또 한 부는 국제사무국에 기록용 원본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부는 국제조사기관에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아래 이제 국제조사 보시면은 아까 그 국제 단계에서 지정국에 가기 전에 국제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제 출원 절차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이 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 그리고 특허성 여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리 출원인이 자기 출원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조사 결과는 나중에 개별국에 가서 각국 심사관한테 이 결과가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각 지정국 심사관은 어느 나라, 예를 들어 뭐 아르헨티나나 어떤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국제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거절 이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거절 이유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지 않고 국제조사 보고서에 있는 문헌과 이유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 이유 통지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정국 심사관에게 심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 경우에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제사무국은 또 그 이후에 이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이런 것과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아까 그 국제조사 보고서를 합해서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공개를 행하고 그리고 이를 출원인과 지정관청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이후에 나온 국제예비심사는 이제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사는 필수적으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제예비심사는 이제 출원인이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하면 예를 들어 한국특허청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의 PCT 출원을 하면서 요 예비심사 청구를 하면 이제 그 특허성을 판단한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초로 내 발명이 어느 정도 특허성이 있는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해외에 몇 개국에 출원을 할지 뭐 여기서 더 이상 출원하지 않고 중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CT 출원의 장점과 단점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PCT 출원은 국제기관에서 국제조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적 국제예비심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특허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그 지정국의 국내 절차를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고요. 무모한 해외 출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PCT 출원을 하면은 120여 개국이 PCT에 가입된 국가인데 저 120여 개국에 모두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국의 국내 단계 진입은 아까 국제 출원을 할 때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이제 분산적으로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T 출원의 단점이 또 있는데요. PCT 출원 후에 국내 단계라는 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PCT 출원료만큼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단점으로 기재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한 해외 4개국 이상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PCT 출원을 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국내 단계를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또 특허 획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게 PCT 출원을 해놓고 개별국에 이제 30에서 31개월 이내에 진입을 하면 되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심사를 받고 싶어서 막 PCT 출원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개별국에 출원을 했어요. 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빨리 했다고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으면 또 천천히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특허 획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것이라면 PCT 추론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PCT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또 별도로 개별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회사 업무 관련해서 한 발명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원의 발명품은 회사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고 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막 300억대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는 등 이슈화가 되었고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은 이제 나카무라 슈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청색 LED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LED 시장 821억 달러, 또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반면에 요 나카무라 슈지가 받은 보상금은 고작 2만 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소송을 진행해서 200억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84억 원에 합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무 발명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소송도 많이 있고 이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직무 발명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 발명은 종업원이 한 발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 고안, 디자인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종업원이 다니는 회사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이 종업원이 의학의 용도 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고 종업원의 직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발명은 종업원의 발명 중 직무발명이 아닌 것. 이러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업원은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무 발명을 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 때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된다고 발명진흥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업원이 발명 신고를 했는데 회사하고의 관계에서 사전에 예약 승계 규정이 만약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게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고 제3자에게 양도 출원하도록 해가지고 발명 내용이 공개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제3자에게 신고 의무를 불이행을 해야 되고 제3자에게 양도 출원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업원의 이런 신고 의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특허법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맞춰서 요건에 딱 해당이 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사하고 이제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직무 발명을 한 그 종업원과 회사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회사는 이런 경우에 또 요건이 또 있습니다. 회사가 4개월 내에 내가 너의 발명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한테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무상의 통상 실시권만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회사하고 종업원 간의 어떤 회사에 예약 승계 규정이 없었으면은 종업원이 자기 명의로 출원을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불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직무발명 제도는 이제 특허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도 함께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조금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뒤에 정리된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요거를 보시면 종업원이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발명이 아까 그 말씀드린 직무 발명이다. 만약에 직무 발명이면 종업원은 발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사용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직무 발명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은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4개월 내에 그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 말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통지를 만약에 했다면 그 경우에는 또 회사에 직무 발명과 관련돼서 사전에 예약 승계 규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회사에 저런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아까 4개월 내에 승계한다는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회사에 저런 예약 승계 규정이 없었다면 그 경우에는 종업원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만약에 성립되면 당연히 독점적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종업원이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그리고 4개월 내에 회사가 종업원의 발명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안 했을 때는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승계를 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발명에 대해서 승계는 안 할게. 라고 통지를 했으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회사에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한 예약 승계 규정이 있는 게 좋고 이런 규정을 갖추는 게 좋고 또 이런 직무 발명을 했을 때 종업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보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특허 괴물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허 괴물이란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특허를 사들여서 모아놓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특허 침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액의 소송을 낸 뒤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용어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는 MP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특허 괴물의 장점으로는 이제 자본력이 없는 취약한 연구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괴물 회사에 자기 특허를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또 단점은 특정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특허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 회사들의 이제 대표적인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애플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에 특허 전문 기업 벌넷X의
2020년 2월 24일 최종 패소를 해서 5,300억을 배상했습니다. 또 삼성 갤럭시 S10 같은 경우 특허 전문 기업 유니록스에 피소를 당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1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의 어떤 실제 사례들, 한국 기업이 특허 괴물에게 당한 소송 사례 보면은 최종 배상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괴물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 이제 IP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IP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정부 기업 간의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민간 대기업의 주도로 특허 방어 펀드인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설립해서 특허 공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관련 사이트 보시면은 IP5 특허청 주소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